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시작됐습니다. 여당은 낭만은 없다며 청문회를 통해 의혹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국민의힘은 일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면서 청문회 첫날부터 여야가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네, 이와 관련한 내용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슈퍼위크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통일부 4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여가부, 과방위 인사청문회에서는 산회, 정회 등 이 파행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오늘 진행된 이 인사청문회 좀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인사청문회의 본질 자체로 살펴보게 된다면 각 후보자의 전문성이라든가 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지만 오늘 진행된 인사청문회를 살펴보게 되면 얼마나 이것이 당리당략적인 그런 정쟁에 휩싸인 그런 청문회로 전락하고 있는지를 아마 많은 국민들이 두 눈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좀 안타까운 모습이 많이 보였던 것 같고요. 이번 내각 같은 경우에는 1기 내각이죠.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조각 내각 구성원들입니다. 그렇다고 예. 한다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앞으로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신상털기와 인신공격성 발언만 난무한 게 아닌가 하는 측면에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아쉬운 청문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인신공격성 등등 여러 가지 안타까운 모습이 보였다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근데 검증을 하려면요, 일단 자료가 있어야 되고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오늘 4명의 이제 인사청문 후보가 인사청문회에 있었는데 네. 제대로 된 증인도 없고 자료도 없었죠. 자료는 이제 40% 정도 내지 않았다. 강선우 후보는 그렇게 지금 뽑히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배경은 과기부 장관 후보 같은 경우는 증인이 아예 없고 참고인도 없었고요. 전재수 후보자도 증인이 아예 없었습니다. 강선우 후보 같은 경우는 핵심 증인이 없었습니다. 증인은 나왔지만 갑질 관련된 핵심 보좌진은 우리가 요구했었지만 민주당에서 받아주지 않았었죠. 그러면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사청문회를 하는 건데 검증을 무엇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자료도 없고 증인도 없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인사청문회 하면서 우리가 이제 목소리를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료를 달라고 하면서 목소리를 커지는 거고 증인이 없는 상태에서 물어보니까 말을 대답하지 않고 둘러가고 이렇게 엉뚱한 소리하고 동문서답하고 하니까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일부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산해도 선포하면서 파행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렇게 자료에 또는 이제 증인의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응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파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민주당에서 자초한 부분이다.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진행된 청문회 가운데서도 그간 야당 공세가 집중됐었던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가장 관심을 많이 모았었는데요. 강 후보자가 보좌진 갑질 의혹에 제 부덕의 소치라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의혹들을 제기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저는 강 후보자가 진솔한 사죄와 사과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무슨 갑질 의혹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명과 해명을 잘 하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그리고 병기 관련해서라든가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병기를 수리를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네. 병기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구했다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수리 자체도 그 보좌진이 한 것이 아니라 해당 업체를 불러서 수리를 했다라고 했죠. 여러 가지 말들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하는 그러한 각종 의혹들은 말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증거라든가 자료가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 앞서서 자료 제출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외부적으로라도 자료를 확보해서 그러한 말뿐인 그런 증거에 대해서 이것을 입증하는 것 자체가 야당 인사청문위원들이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하나 없이 단지 몇 명의 제보자의 말에만 의존해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계속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강선우 후보자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살펴볼 기회를 굉장히 많이 놓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강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내 우리나라 의원들 중에서 가족학과 아동돌봄과 관련돼서는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분이에요. 여러 가지 측면 살펴보게 되면
여성가족부를 더욱더 잘 운영할 수 있는, 부처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의원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 대한 인사 검증 없이 이런 말뿐인 의혹뿐인 그런 문제 제기, 신상 털기식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마 많은 국민들이 오늘 강 후보자의 그런 해명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해당 청문회에서 갑질 의혹 외에도 위장 전입 논란이라든지 또 배우자가 받은 스톡 옵션을 재산 신고해서 누락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후보자의 해명 그리고 공방이 이어졌는데 지금 의혹뿐인 문제 제기다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청문회 어떻게 그게 보셨어요? 오늘 이제 거짓말이라는 게 또 밝혀졌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쓰레기 같은 경우는 자기가 들고 내려와서 차에 두고 차에서 먹으려고 했는데 차에 두고 나가니까 이제 보좌 직원이 치우는 갑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거짓말인 게 사진과 함께 공개가 됐습니다. 보좌 직원이 엘리베이터에서 쓰레기를 두고 내려와서 그 사진을 찍어요. 찍고 자기 동료 보좌진한테 보내주면서 퇴사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직원이 또 강선우 의원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당연하지 강선우 의원 말고 누구냐라고 그런 대화가 텔레그램 오고 갔습니다. 네. 거짓 해명을 했던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보좌진의 법적 조치를 안 했다라고 얘기했지만 법적 조치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기자에게 공식적으로 법적 조치 중이다라고 답변을 한 게 또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그동안 나왔던 것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면은 임경변식으로 거짓말이라고 임경식으로 해명하지만 그게 하루도 안 돼서 거짓말 계속 밝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갑질, 아까 뭐 박사도 하셨다 그러는데 박사학위 있으면 갑질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이시면 오히려 더 갑질하지 않고 을을 위해서 생각을 해야죠. 이렇게 46명, 역대 국회의원 중에 가장 많이 아마 교체됐을 겁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40일에 1명꼴로 직원이 바뀐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직원이 문제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40일에 한 번꼴로 직원이 바뀔 정도면 조직 문화라든가 또는 사장이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주 상식적으로 봐야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직원이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2차 가해를 하는 거 이거야말로 정말로 파렴치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런 위선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이 만약에 여가부 장관으로 간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공직 기강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민주당 보좌진 내에서도 이건 좀 심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의원과 보좌진과 관계도 좀 파트너십으로 바뀌고 보좌진들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라고 입장을 낼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강선우 의원 케이스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낙마를 하게 된다면 이걸 계기로 해서 보좌진들의 인권이 향상되는 권리가 향상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낙마하신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반박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사실관계를 좀 살펴보게 되면 46명이 면직되었다고 하는 주장 자체에 살펴보게 되면 그 중에는 승진한 인원까지 포함이 된 숫자입니다. 정확하게 면직 조치된 인원의 숫자는 27명이라고 강선우 의원이 밝혔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27명이 과연 통상적인 수준에서 벗어났느냐에 대한 논의로 가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27명이 면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개개인의 사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부당하게 해고를 했다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강압적으로 면직 조치를 취했다라든가 그런 사정이 확인되어야지만이 그 숫자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지 단지 숫자가 20명이 넘는다, 30명 가까이 된다라고 해서 그것 자체가 강선우 의원에게 큰 문제가 있다,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각종 갑질 의혹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의 주장만 있을 뿐입니다. 허위 주장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딱히 없어요. 강선우 의원 입장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반박할 수밖에 없는 사정도 함께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정이 없다고 주장을 했지만 아니라는 게 하루 만에 거짓말이라는 게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계속 이제 사실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익명의 보좌진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익명 게시판에다가 그 보좌직으로 확인돼야지만 신원이 확인돼야지만 쓸 수 있는 익명 게시판이거든요. 거기에서 강선우 의원이 10분마다 고성과 욕설을 문자로 보냈다. 사무실에서는 고성이겠죠.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계속 두둔하고 감싸는 게 좀 모르겠습니다. 그 민주당의 원래 본인의 가치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장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근로자들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데 그 갑질에 대해서 비판하기는커녕 근로자를 오히려 권리를 무시하고 짓밟는 그런 언행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일단 계속해서 일주일 넘게 이 인사청문 전국이 진행이 될 텐데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국정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후보자가 그대로 생존하는 것을 원하겠습니다만 국민 여론을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낙마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인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뭐 대통령실과 여당 입장에서는 낙마하지 않고 모든 후보들이 인준을 받는 것이 가장 좋겠죠. 바람직한 네. 모습이라고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여론을 살펴보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오늘 나와 있는 인사청문회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과연 치명적인 하자가 있는 후보가 있었던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선우 후보의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혹 제기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연 낙마할 정도의 사정인가라는 것을 고민해 보면 아마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저는 더욱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번 인사청문회 이후에 여론의 향배를 아마 지켜볼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에 따라서 아마 결정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사정을 봤을 때는 낙마할 후보는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뭐 치명적인 하자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 사실 뭐 인사청문 전국 완전 초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결국에는 뭐 낙마자가 발생할 것인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낙마자가 꼭 두 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갑질의 여왕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강선우 의원 포함되어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제자들의 연구 성과물을 도둑질했다. 총 11건 넘는 가로채기를 했다고 지금 비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분이 교육부의 수장이 교육의 100년 대계를 진두지휘하는 교육부 수장으로 간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말씀드리고 이분도 또 갑질 논란이 좀 있습니다. 어느 행사장 가가지고 본인이 대상 수상자가 아닌 2등상의 최우 수장이 그 시상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면서 교수들과 싸우면서 복도에 나가서까지 고성이 오고 갔지 않습니까? 자, 그건 진짜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본인이 상을 1등한테 수상하든 2등한테 수상하든 그게 무슨 큰 대수입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학생들이 많은 데서 고성을 지르면서 했던 것은 굉장히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사안이 심각하다. 그리고 갑질, 특히 갑질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자,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도 꼭 이제 샘플용으로라도 이제 인사 낙마를 해서 이번 기회에 바로잡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만약에 강행한다면 전 두 가지 이유일 거라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정가 사범에다가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대선 주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 대선 주자를 만들어준 옹호해준 그분들한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분들한테 보호를 해야 되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빨리 국민의원을 보내서 보호를 하려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검은 두루미 작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냐? 검은 두루미가 한 마리만 있으면 눈에 굉장히 많이 띄죠. 근데 검은 두루미가 여러 마리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검은 두루미가 여러 마리가 있네 하면서 그냥 평범한 일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처럼 도덕적으로나 또는 사법적으로나 문제가 많은 국무위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재명 대통령 주목받는 것이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은 두루미 작전을 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 주제를 좀 바꿔서요. 이번에 여론조사 살펴보겠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살펴보시죠. 민주당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하면서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56.2% 그리고 국민의힘 24.3%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 좀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제는 아마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 이것이 하나의 그 지속적인 현상으로 고착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마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당정 간의 협의라든가 그리고 국정 방향과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다음에 민생 경제 회복과 개혁 입법 법안들에 대한 추진력 같은 것들을 아마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지율을 살펴보게 되면 단순히 민주 진보 진영만의 지지가 아닙니다. 저것은 중도와 보수층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지지율의 추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그만큼 국민의힘이 보수 진영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대선 참패 이후 쇄신과 반성 없이 자중질환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얼마나 더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민주당 지지도가 2.4%포인트 지난주에 비해서 오른 데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도는 4.5%포인트 떨어졌거든요. 이 양당의 지지도 흐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겨우 한 달 정도 좀 지났죠. 그리고 새 정부가 사실은 완벽하게 출발한 게 아니죠. 대통령만 바뀌었고 지금 국무위원들은 지난 정부 때 임명된 국무위원들 대부분입니다.
한 명 정도 김민석 국무총리 한 명 바뀌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새 정부가 완성된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새 정부가 출범하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반영된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지금 이제 전당대회를 이제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각각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은 전당대회가 좀 민주당과 다른 양상입니다. 지난 대선의 패배 원인에 대해서 아직까지 후유증을 벗어나지 못한 그런 상황도 있고요. 또 이제 지난 대선에서 경선에서 치열한 경쟁이 있었는데 그때 갈등이 아직 좀 조정된다거나 또는 그게 쿨다운되는 그런 아직 단계에 못 이른 것 같아요. 이제 한동훈 계파라든가 또는 이제 김문수 후보 지지했던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계속 갈등 관계를 좀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좀 지속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지뤄지면서 컨벤션 효과가 생기고 그다음에 당 대표가 선정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다시 국민의 힘에 대한 기대감과 주목도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아마 네. 8월 19일들도 저는 알고 있는데 8월 중순까지는 아마 국민의 힘의 지지도는 이제 새 정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감에 비하면 좀 낮은 그런 현상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상황이 현재 좀 쉽지 않습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체제가 출범을 했습니다만 잘못된 과거에 사과하지 않은 인사가 인적쇄신 영순이라고 강조했습니다만 공개적인 반박 입장이 나왔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내친다든지 하는 것이 혁신의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점은 조금 전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많은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원외 당협위원장님들도 계시고 총의를 따라서 가야 된다. 우리 107명이 똘똘 뭉쳐서 해도 부족할 판에 여기 떼고 저기 떼고 뭘 하겠자는지 인적 청산이 필요하더라도 앞으로 3년 뒤에 총선이 있는 만큼 거기로 조금 넘겨놓는 건 어떻겠나. 네,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도 금방 사퇴를 했고 어렵게 출범한 윤희숙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초반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떻게 좀 보셨어요?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이제 혁신위원장이 맨 처음에 혁신위원장 하면서 첫 일성이 누구를 내쫓는 거였습니다. 특정 후보를 이제 특정 의원을 지명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2명을 출당시키자라고 얘기했다 그러는데 글쎄 지금 우리가 이제 거대 의석을 가진 집권 여당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일 대우를 이제 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 사람을 쏟아내자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힘을 모아서 이제 에너지를 모아서 싸울 수가 있겠느냐 그런 지금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또 인적 청산이라는 그런 목표를 두고 있다 보면은 다른 의원들도 나에게 불똥이 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도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동기가 안 만들어진 거죠. 모티베이션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국민의힘이 개혁을 하고 리빌딩을 해서 단일 대우를 갖추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현재 상태에서는 뼈대만 남기고 모든 것을 다 바꾸자. 그런 식으로 인적 처사를 해야지, 인적 쇄신을 해야지 네. 뼈대까지 다 없애버리고 전부 다 새로 황무지에서 새로 시작하자라고 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짧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국민의힘의 이 혁신에 대한 준비 상황을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입장이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송원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인적 쇄신이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인적 쇄신은 최종 목표가 아니라 시작점입니다. 그것도 사실은 지난번 안철수 혁신위원장 사퇴를 네. 했지만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 2명의 그런 친윤계 핵심 멤버들에 대해서만 출당 내지 탈당 조치를 하자고 그랬어요. 지난번 불법 계엄과 관저 농성 과정에서 45명의 현역 의원들이 관저 농성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것들을 많은 국민들이 목도를 했죠. 그 45명 중에 한 명이 송원석 비대위원장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혁신에 대한 의지가 제대로 있는 것인가를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윤 혁신위원장이 한 말 자체는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대선 참패에 대해서 이를 반성하고 쇄신하는 모습이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고 할 수가 있는 인적 쇄신에 대해서 이것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혁신 의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에 살펴보게 된다면 아마 이번 혁신이 자체도 시간 끌기용이 아닌가, 면피성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가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권영세 의원이 왜 이렇게 무리하게 말도 안 되는 한덕수 옹립작전을 폈는지 털어놔야 한다라고 적었습니다. 이 글을 좀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까요? 저는 좀 매우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래를 보고 지금 빨리 앞으로 가도 지금 뛰어가도 모자랄 판인데 네. 과거를 향해서 뒷걸음 치고 있는 것 같아서 물론 이제 과거의 원인 따지는 것도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발등에 떨어진 불은 지금 민주당이 어떻습니까? 3특검을 출범시켜가지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금 옥죄고 있습니다. 압수수색하고 있죠. 출국 금지시키고 있죠. 소환 지금 날짜 뭐 맞추고 있죠.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한 명 한 명씩 이제 사법 처리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에게 현금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특검과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한 명씩 사법 리스크에 오게 가두고 그러면서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고 한쪽 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현금을 나눠주고 있으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들의 보면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현금을 나눠주는 이재명 대통령을 당연히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연일 안 좋은 얘기만 쏟아지는 특검과 민주당의 국민의힘을 비판해서 안 좋은 뉴스만 만들어내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좋아할 리가 없는 거죠. 이런 아주 절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거의 문제를 따지는 거 제가 보기엔 순서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물론 과거의 문제 따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기서 네. 새로 반성하고 출발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과 미래가 너무 위기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 떨어진 시급한 불부터 먼저 대응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 그렇게 봅니다. 사실 한동훈 전 대표의 이 SNS 이전에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방송의 인터뷰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선거에 좀 방해가 된 측면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잖아요. 그게 좀 먼저가 된 거 아닐까요? 근데 이유가 그건 뭐라고 새로운 보실까요? 얘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맨 처음에 이제 유승 전 대통령 시절에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사실상 이제 힘을 실어줬고 그러면서 총선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당 대표가 됐는데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어떤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을 이제 보좌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과 똑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대통령의 힘을 빼는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은 대통령 일을 할 수 없게 되니까 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내몰리는 상황까지 됐기 때문에 사실 그 새로운 얘기를 꺼낸 건 아니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아마 한덕수와 좀 그 권영세 이제 전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 후보도 한동훈 이제 전 대표죠. 전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금 딱히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없을 건데 뭐라고 말을 하니까 또 가만히 있으면 이제 인정같이 보이니까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 뭐 그런 의미로 이제 SNS 설정을 벌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SNS 글을 지금 시점에 올린 이유 좀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한덕수 전 총리를 옹립하는 그 과정에 대해 지적하는 것 자체는 뭐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마 많은 국민들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분명히 그것 중에 하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과연 그것이 그러한 이유 때문일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지는 않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만간 당권 경쟁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대표 출마가 유력한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한덕수 정 총리 옹립 과정을 지적을 하면서 아마 다른 자기의 지지세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것이 과연 국민의힘 내부의 혁신 과정에서 얼마만큼 기여할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10초만 네. 말씀드릴게요. 근데 옹립이란 작전이 옹립 작제라고 그러는데 옹립 작제라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당원들 뜻에 따라 가지고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 됐지 않습니까? 옹립 작제라는 것은 결국은 뭐 시도는 했을 수 있겠지만 생각을 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런 일은 하지 않았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봤죠. 지금까지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